anyone who knew John List all reacted the same way, that how could he have done this? Why did he do it? I felt that even though I killed the family, I could still get forgiveness eventually from God. I do not believe it. I love my husband very deeply. I do not believe this is the same man. Bob is John List. 1971년 12월 7일 크리스마스가 코앞이었고 뉴저지 웨스트필드엔 겨울이 한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며 들뜬 분위기였는데 그 차가운 12월 밤에 순수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기쁨을 덮어버렸어요. 웨스트필드 주민들은 종교적인 리스트 가족이 사는 브리즈 놀 맨션 주변에서 한 달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걸 보고 당국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조사하러 갔더니 리스트 가족 6명 중 5명의 시신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어요. 그 음산한 범죄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 운명적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스트 가족의 6번째 멤버는 누구였고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은 가장 미친 반전이 있는 사건, 리스트 가족 사건을 들여다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이런 콘텐츠 더 보시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더 뜸들이지 말고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뉴저지 웨스트필드는 현대 가족들에게 딱 맞는 전형적인 마을이에요. 빅토리아 시대와 식민지 스타일 집들, 나무가 늘어선 넓은 거리는 마을의 역사적인 매력을 보여줘요. 평화로운 풍경 속엔 울창한 공원, 골프 코스,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를 위한 끝없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있어요. 웨스트필드는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집이라 부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작고 그림 같은 마을엔 1971년에 일어난 음산한 범죄가 남긴 깊은 얼룩이 있죠. 웨스트필드는 리스트 가족이 잔혹한 운명을 맞은 곳이 됐어요. 존 에밀 리스트는 1925년 9월 17일에 태어났어요. 존 프레더릭 리스트와 알마 바바라 플로렌스 리스트의 아들인데 둘 다 독일 이민자 후손이자 복음주의 루터교 신자였죠. 존이 태어났을 때 아빠는 이미 66살, 엄마는 38살이었어요. 조니 리스트는 미시간주 베이시티에서 자랐고 엄격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따르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탓에 부모님과 관계가 좀 팽팽했죠. 아빠는 존을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국 존을 키우는 건 엄마 알마 리스트 몫이었어요. 알마는 존을 정기적으로 교회에 데려갔고 지저분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알마가 별로라고 여기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막았어요. 존은 극도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억눌리고 신경질적인 청년이 됐고 또래들에게 딱히 인기 있지도 않았죠. 18살이 되던 1943년 존은 미군에 입대했어요. 그건 아빠가 1944년에 죽기 딱 1년 전이었죠. 존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복무했고 돌아와서 회계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제지회사에서 감독관이 됐어요. 26살이던 1951년 존은 헬렌 모리스 테일러를 만났어요. 헬렌은 전쟁 영웅 마빈 에버렛 테일러의 미망인으로 그해 초 남편을 잃었죠. 헬렌에겐 딸 브렌다 조이스 테일러도 있었어요. 존과 헬렌은 금방 서로에게 끌렸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헬렌이 존에게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해 급하게 결혼했는데 헬렌의 임신 소동은 거짓이었어요. 결혼 후에 존은 헬렌의 건강 문제도 알게 됐죠. 헬렌은 첫 남편에게서 매독을 옮았지만 존과 결혼할 땐 전염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조금 힘든 시작이었지만 존과 헬렌은 잘 풀어나갔어요. 미시간에 정착해서 1955년 1월 8일에 첫 아이, 딸을 낳았고 패트리샤 모리스 리스트, 줄여서 패티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1956년 10월 21일엔 아들이 태어났고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존 프레더릭 리스트라고 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존 주니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셋째 아이 프레더릭 마이클 리스트가 1958년 8월 26일에 태어난 뒤 헬렌은 술과 한구울제에 중독됐어요. 심지어 존의 종교적인 생활 방식에 반대하며 교회도 안 가기 시작했죠. John, when you go to church this Sunday, I want you to take my name off the membership rolls. What did you say? I don't care if you take the kids, you take my name off. 그 무렵 헬렌의 첫 딸 브렌다가 16살에 임신해서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어요.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존은 뉴저지로 이사해서 맨션을 사기로 했어요. 그는 엄마한테 맨션 모기지 갚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Mom, I can't afford it by myself. But with your $10,000, I can make the down payment. Please, Mama, help me. 알마는 동의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자기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헬렌과 알마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싫어했지만 맨션에서 산다는 생각에 차이를 묻어뒀어요. 1965년에 리스트 가족은 뉴저지 웨스트필드 힐사이드 431번지에 있는 19 개방이 딸린 빅토리아 시대 맨션으로 이사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브리즈 놀이라고 불렀죠. 존은 근처 은행에서 부관리자 자리도 따냈어요. 겉보기엔 리스트 가족이 전형적인 미국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존 리스트는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쳤고 가족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존은 가족의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집착했죠. 오랜만에 리스트 가족에게 상황이 좋아 보였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71년 12월 초 리스트 가족의 이웃들이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보이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맨션 안팎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처음엔 이웃들이 가족이 휴가 간 줄 알았지만 맨션의 모든 불이 항상 켜져 있고 이제 몇 개가 나가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의심이 커지면서 걱정이 됐고 결국 1971년 12월 7일 화요일에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It's been a month. I've been keeping my eye on this place. One by one, the lights have been going out, and that music doesn't stop. 경찰이 곧 도착했는데 정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대답이 없어서 여러 경관이 맨션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열린 창문으로 맨션에 들어갔죠. 안온도는 밖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추웠어요. 라디오에선 교회 음악이 최대 볼륨으로 틀어져 있었고 썩은 살 냄새가 맨션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19개 방이 있는 맨션을 뒤지다가 찰리 할러 경관이 볼룸에서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47살 헬렌, 16살 패트리샤, 15살 존 주니어, 13살 프레더릭의 시체가 서로 나란히 침낭 위에 누워 있었어요. 모든 시체가 총에 맞은 것 같았고 얼굴이 가려져 있었죠. He cleaned up a lot of the blood and had bags with bloody towels and rags. That's one thing you never forget. Something like that you never think would happen or you'd come upon. And it stuck with me for a long time. 리스트 가문 살인 사건의 끔찍한 세부 사항은 마치 심리 스릴러 영화에서 튀어나온 장면 같았어요. 찰리 홀라드 경관은 경력 동안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다른 경찰들에게 알리고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부엌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은 피에 젖은 걸레와 피 묻은 수건이 든 종이봉투를 발견했어요. 5번째 시체 84세인 알마 리스트는 대저택 3층 다락방에서 발견됐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어요. 경찰은 리스트 가문 5명의 시체를 수습했지만 6번째 가족인 존 리스트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존의 방에서 권총 2정과 5페이지 분량의 편지가 발견됐어요. 경찰은 집에서 찾은 가족 사진들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사진들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사진에서 존의 얼굴이 잘려나가 있었던 거예요. 존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부엌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을 조사한 형사들은 피해자들이 거기서 살해된 뒤 시체가 무도회장으로 끌려갔다고 결론 내렸어요. 경찰은 리스트 가문의 모든 시체를 부검해 보냈고 물리적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구구미미의 스타일 1912 반자동 권총과 0.29경 리볼버, 살인자의 지문은 총에서 채취돼서 보존됐어요. 22구경 리볼버는 존의 아버지 거였고 권총은 존이 자기 이름으로 1971년 10월 14일에 산 거였어요. 이걸 보고
형사들은 존이 이 학살을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존이 피해자인지 살인자인지 헷갈렸는데 존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가 그가 가족을 죽였다는 걸 확인해줬어요. 그 편지는 존이 직접 쓴 거였어요. Kill your mother, your wife, and your 3 kids is beyond comprehension. Anyone who knew John List all reacted the same way, that how could he have done this? Why did he do it? 그 편지는 리스트 가문의 목사인 유진 A. 레빈켈에게 보내진 거였어요. 편지에서 존은 자기 가족들을 죽였다고 고백했어요. 또 목사가 연락해서 사건을 알려줄 수 있도록 몇몇 친척이랑 지인들의 연락처도 적어놨어요. I know what this must look like to you, but I want you to know that I took special care to be sure there was no pain. Well, he and the kids came to church every Sunday. He used to teach Sunday school. 존은 편지에서 헬렌과 아이들이 화장을 원했다고 했어요. 그 편지에서 존은 목사님한테 가족 장례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은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리스트 가문의 이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가 그냥 겉모습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저택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웃들은 처음에 리스트 가문을 다 가진 이상적인 미국 가정으로 생각했어요. 규율 있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던 모습이 대저택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웃들한테 잘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곧 이웃들은 리스트 가문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극단적으로 종교적이고 엄격한 도덕관념을 가진 가족으로 보였지만 사교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조니 리스트는 모두한테 눈에 띄었어요. 한 이웃이 존을 환영하려고 파이를 들고 갔을 때 존은 대놓고 리스트 가문은 사교적이지 않다고 말했지만 파이는 받아갔어요. 존은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몇몇 이웃들은 더운 여름날에 존이 턱시도를 입고 잔디를 깎는 걸 봤다고 기억했어요. 그런 모습은 여러 번 목격됐어요. 패트리샤의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경찰한테 말했는데 한 번은 존이 패트리샤가 입은 티셔츠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소리를 지르며 그걸 찢어버렸대요. 패트리샤는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일로 어느 날 밤 패트리샤가 친구랑 밤에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존이 경찰서에 데리러 오라고 연락받았을 때 목격한 이웃들은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존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패트리샤한테 보인 공격적인 태도가 이웃들을 놀라게 했어요. 패트리샤의 연극 코치인 에드 일리아노는 경찰한테 존 리스트를 몇 번 만났다고 했어요. 패트리샤가 연극에 관심 있는 걸 존이 반대했을 때였는데 존은 무서운 성격에 불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한 번은 패트리샤가 에드한테 아빠가 심한 말다툼 끝에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위협은 점점 더 자주 나왔어요. 가끔 존은 아이들한테 화장을 하고 싶냐, 묻히고 싶냐고 묻기도 했대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형사들은 존이 이 살인을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사가 계속됐고 형사들은 존이 이미 우편신문 우유 배달 서비스를 중단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스트 가문은 11월 이후로 교회에도 안 나갔고 학교에도 헬렌의 병든 엄마를 돌보러 가족이 휴가를 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브리즈 놀 대저택에 아무도 관심을 가질 만한 신호가 없었던 거예요. 1971년 12월 9일 목요일, 존의 차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근처에 주차된 채로 발견됐어요. 그건 1971년 11월 10일 날짜가 적힌 주차 위반 딱지가 붙은 쉐비 임팔라였어요. 경찰은 존이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비행기 탄 기록은 없었어요. 형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존이 지금 어디 있든 한 달 먼저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부검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저택 존의 방에서 발견된 총으로 가족 모두가 살해된 게 확인됐어요. 모두 머리에 한 방씩 맞았는데 존 주니어만 예외였어요. 그는 머리, 목, 가슴에 걸쳐 총 10번 맞았어요. 이건 경찰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존 주니어가 다른 가족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장례식은 1971년 11월 12일에 열렸어요. 알마 리스트는 미시간 프랑켄무트의 세인트 로렌츠 루터교 묘지에 묻혔고 헬렌, 패트리샤, 존 주니어, 프레더릭은 뉴저지 웨스트필드의 페어뷰 묘지에 안장됐어요. 묘비에는 영원한 계곡의 평화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례식 날 많은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묘지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존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법집행기관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존 리스트를 잡으려는 결심이 강했어요. 그의 사진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배포돼서 다들 볼 수 있게 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존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형사들은 전국 경찰 중 누구도 존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게 믿기 힘들었어요. 존이 죄책감에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이 돌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사건을 풀려고 했지만 경찰은 존을 찾을 만한 단서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트 가문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원래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은 은퇴했어요. 그들은 뉴저지의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를 새 형사들에게 남겼어요. 1988년이 되면서 프랭크 모랑카 대위와 버나드 트레이시 형사가 사건을 맡았어요. 새로 배정된 수사관들은 사건을 풀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썼어요. 1988년 4월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라는 쇼가 전국 사건들을 다루며 화제가 됐어요. Tonight on America's Most Wanted. 그 쇼는 사람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존 월시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쇼의 영향력과 시청자 수가 대단했거든요. 마랑카와 트레이시는 1988년 말에 그 쇼 제작자들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One night watching TV, we watched America's Most Wanted. If we were successful in getting the list case aired, someone out there would recognize him, would make that telephone call.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랑카와 트레이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작자들한테 존 리스트에 관한 에피소드를 방송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러다 1989년 4월에 마침내 제작자들이 동의했어요. I said, this is a guy I'd like to see caught, and we decided to do John List. 형사들은 전에 경찰과 일한 적 있는 조각가 프랭크 벤더랑 손잡았어요. 프랭크는 경찰이 시체를 찾기 전에 부패한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프랭크한테 필요한 건 시체의 두개골뿐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어요. I had been involved in the battle for missing children's rights for years since the murder of my son in 1981, and I had come across Frank Bender over the years as a renowned forensic reconstruction artist. 프랭크는 1989년에 존이 어떻게 생겼을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건 18년도 더 전에 찍힌 사진 하나뿐이었죠. 존은 이 사건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형사들한테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 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다고 했어요. I get into the head of the person. In a sense, I want to become that person while I'm working on The Fugitive. I want to feel like that person. I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that person. 법의학 심리학자가 프랭크가 존의 심리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돕기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Perpetrator has a history of frustration and feeling entrapped by women. Generally women of their own age group or older or women in authority. 곧 그들은 1989년에 존이 어떻게 생겼을지 조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었죠. 존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을지 아닐지 궁금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 사건을 맡은 심리학자는 존이 외모에 신경 쓸 정도로 렌즈로 바꾸진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존이 안경을 바꿨다면 두껍고 검고 태가 다른 안경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To look more intelligent, more important than he really was, and this was through the help of Richard Walter's profile. 심리학자들은 리스트가 젊었을 때 성공했던 시절을 떠올리려고 예전에 쓰던 안경을 그대로 쓸 거라고 했어요. 마침내 1989년에 존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조각이 완성됐어요. 존 월시는 1989년 5월 21일에 방송된 에피소드에서 리스트 사건을 다뤘어요. 존 리스트가 주요 용의자로 소개됐고 그와 그의 과거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공개됐어요. Tonight on America's Most Wanted. Now tonight's first case, the oldest we've ever pursued on America's Most Wanted. 그 에피소드를 2200만 명의 미국인이 봤어요. 그 방송은 존의 사진을 전국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존이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실감, 나는 흉상도 소개했어요. 미디어도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을 다뤘고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 후로 경찰은 전국에서 존에 대한 200개가 넘는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덴버에 사는 완다 플래너리라는 여자와 그녀의 딸 에바 미셸이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서 존 리스트에 관한 특별 에피소드를 보고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존 리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더 드러날수록 완다와 에바는 존의 설명이 이웃인 밥 클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밥의 전체 프로필이 존이랑 딱 맞아떨어졌어요. 모든 게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밥은 회계사였고 루터교 신자였으며 옷차림이 단순하고 깔끔했고 조용한 성격의 교회도 꾸준히 나갔어요. And it just all started adding up, that he was an accountant and a Lutheran, and that he had a scar behind his ear. He was well put together, classy dresser. 에피소드가 조각품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되었을 때 완다와 에바는 이웃이 실제로 존 리스트라고 확신했습니다. By the time they got to the sculpture, and the clincher for me was the glasses and the jowls. We said, "Oh my God, that's Bob, Bob Clark." Bob is John List. 1989년 6월 1일 목요일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에서 존 리스트 에피소드가 방송된 지 약 열하두 후에 완다가 경찰에 전화해서 밥 클락에 대한 의심을 말했어요. 그녀는 밥이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자기 동네에서 아내 돌로레스 밀러랑 같이 살았는데 최근에 웨스트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그날 바로 FBI 요원 케빈 어거스트가 팀을 이끌고 리치먼드에 있는 밥의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그가 밥 클락이냐고 물었어요. I approached him and I asked him, I said, "Are you Mr. Clark?" And he said, "Yes." And then I said, "Are you John List?" And he says, "No, I'm Robert P. Clark." 당국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1971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총의 지문을 밥의 지문이랑 대조해보니 밥 클락이 존 리스트라는 게 확인됐어요. 존은 1989년 6월 1일에 체포돼서 구금됐어요. 당국은 조각의 정확성에 놀랐어요. 몇 개의 주름을 빼면 모든 게 존의 현재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가 쓴 안경은 심리학자가 예측해서 조각에 넣은 바로 그 안경이었어요. 경찰이 존을 신문했을 때 그는 마침내 그 끔찍한 범죄 뒤에 숨은 진실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털어놨어요. 자, 이제 그 기묘한 이야기 뒤에 숨은 진실을 들어볼게요. 브리즈놀에서 새롭게 시작한 리스트 가문의 삶은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어요. 그곳에서의 행복은 정말 짧았어요. 1971년쯤 존은 직장에서 현대적인 트렌드에 대처하느라 힘들어했는데 그건 그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였어요. I wasn't trained on computers. I was trained to use my brain, not a machine's brain. 가족의 비극적인 선택. 결국 그는 회사에서 잘렸는데 가족한테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존 말로는 일도 잘 못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니 자기가 실패자처럼 느껴졌대요. 몇 달 동안 그는 그냥 턱시도를 입고
아침에 밥을 먹은 뒤 일하러 가는 척 나갔지만 사실은 기차역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He would get dressed up in a suit and drive his car to the train station and take the train a few stops so people thought John List was still viably employed and he was doing well.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존은 헬렌한테 바빠 죽겠는 하루였다고 말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나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죠. 존의 양육 방식도 점점 더 엄격하고 잔인해졌어요. 존의 규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새아이한테 가혹한 벌이 내려졌어요. I've told each and every one of you this house is not a playground. Don't you listen to me anymore? This house is a sanctuary. Off the phone when I'm talking to you. Get off of the phone. 존 말로는 패트리샤가 점점 도발적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존 주니어는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대요. 존은 아이들의 성적인 모습과 자유로운 태도가 점점 드러나는 게 신경 쓰였어요. 반항적인 모습과 10대인 존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존한테는 그게 용납 안 됐어요. 게다가 대저택의 청구서랑 모기지를 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존은 엄마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쓰기까지 했어요. 헬렌의 중독 문제도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졌어요. 헬렌은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했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만두면서 존한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줬어요. 파산 신고나 재정 규모를 줄이는 건 가족의 이미지를 망칠 거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아이들을 엄격한 루터교 생활에서 멀어지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존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족한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존은 가장 끔찍한 해결책을 택했어요. 존은 자기 가족이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 타락하고 신이 원했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며 계속 살면 악마를 만나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존 말로는 아직 순수한 상태인 온 가족을 죽이는 게 그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대요. I kept thinking about it for several weeks, I'm sure maybe even a month. My final solution was that if I would kill them, that would save them from any problems. 1971년 11월 9일 화요일, 존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I felt that even though I killed the family, I could still get forgiveness eventually from God. Just got myself so convinced that this was what I had to do that I was going to go through with the whole program.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 오전 9시경, 헬렌은 부엌 식탁 창가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I tried not to act any different than I ordinarily would, so they wouldn't be suspicious. 존은 헬렌 뒤로 몰래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 뒤쪽에 총을 쐈어요. 총알이 헬렌의 머리를 뚫고 턱을 부셨어요. 헬렌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존은 그녀의 시체를 부엌에서 무도회장으로 옮겨서 침낭 위에 놨어요. 그리고 존은 대저택 3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엔 그의 엄마가 있었죠. 알마는 존을 키스로 맞이하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존은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She got over and greeted me and gave me a kiss. She said, "What was that noise?" And I said, "Oh, it must have been some noise out in the back. That's why I came up." As she got to the doorway, I killed her. 존은 알마의 시체를 옮기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못 옮기고 결국 복도에 놔두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사실 존은 알마를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앞으로 자기가 할 일 때문에 그녀가 충격을 못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존은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랑 엄마 계좌를 모두 닫았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아이들 학교에 편지를 보내 가족이 휴가를 떠난다고 알렸어요. 오후 1시쯤 존은 집에 돌아와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학교 간호사였는데 패트리샤가 그날 오후 몸이 안 좋아서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존은 패트리샤를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존이 먼저 들어가서 문 뒤에 숨었어요. 패트리샤가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존은 그녀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그 후 존은 패트리샤의 시체를 헬렌 옆 무도회장에 놨어요. 다음은 프레더릭 차례였는데 그도 엄마랑 누나랑 똑같은 운명을 맞았어요.
프레더릭이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서자 총에 맞았어요. 존은 그의 시체를 끌어서 무도회장의 침낭 위에 놨어요. 존 주니어 때는 좀 달랐어요. 존 주니어는 그날 축구 경기가 있어서 늦게 집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존 리스트는 큰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하고 경기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I went over and watched the soccer game. He seemed to be playing a good game and enjoying himself. And then we came home together in the car. 경기가 끝난 후 존은 존 주니어를 집으로 몰고 가서 그를 쏘려고 했지만 그는 반격하여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존은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몸에 9발의 총알을 더 쏘았습니다. All the others, they just dropped. So I knew they were dead. With John, I don't know whether it was a muscle reaction that caused him to jerk around a little bit. But then I shot several more times.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존은 그 후 범죄 현장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알마의 시신을 제외한 모든 시신이 무도회장에서 침낭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He arranges the bodies in the ballroom. I think after I had shot John and cleaned up, I felt such a measure of relief that this plot that I had was carried out without being interrupted. That I more or less relaxed after that. 오후 7시경 존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찬송가 책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한 후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Having been in combat, we were out killing and fighting, and then we'd come in and have something to eat. I think that's what allowed me to eat peacefully in the room that I had killed my family. 존은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친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I felt that if you committed suicide, you would automatically go to hell. 다음 날 아침 1971년 11월 10일 존은 옷을 차려입고 탈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온도 조절기를 끝까지 내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모든 불을 켜고 라디오에서 교회 음악을 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그는 침입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I felt that if some intruder wanted to get into the house, that they might back off if they've heard music and thought that people were in the house. 그리고 존은 차를 타고 JFK 국제공항으로 갔어요. 거기 차를 주차하고 가지고 있던 $2,000로 콜로라도 덴버행 기차를 탔어요. 그때부터 존 리스트가 사라지고 밥 클락이 나타난 거예요. 존은 덴버에 도착해서 밥 클락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조용히 지냈어요. 상황이 잠잠해지고 경찰이 존을 쫓지 않게 되자 그는 결국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존은 회계사 일을 다시 시작했고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1985년에 교회에서 만난 돌로레스 밀러와 결혼해서 덴버 동네에 정착했어요. 존은 돌로레스한테 첫 번째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고 말했어요. 돌로레스는 그를 믿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대량살인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1989년에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체포된 직후에 존 리스트는 계속 결백을 주장하며 자기가 밥클락이라고 우겼어요. 근데 그가 구금돼 있는 동안 어느 날 교도관이 조니 돌로레스한테 죄를 고백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교도관이 그 사건을 상사한테 보고했고 존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인 측은 존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전쟁에서 온 PTSD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검찰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찰은 존이 그냥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며 자기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심리학자도 존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냉정한 정신 상태였다고 증언했어요. He made very elaborate plans to carry out the killings in a serial fashion. He did not want two of the family members to be present at the same time.
1990년 5월 판사는 검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존 에밀 리스트는 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의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까지 존은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진술을 할 때 냉정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Sorry for the tragedy that happened in 1971. I feel that due to my mental state at the time, I was unaccountable for what happened. 존은 그러고 나서 트렌턴에 있는 뉴저지 주립 교도소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밝혀진 건데 존에 대한 에피소드가 방송되기 전에 존 본인이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 쇼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는 늘 자기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 나온 거예요. 존은 그 후로 남은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 18년을 트렌턴의 뉴저지 주립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결국 그는 2008년 3월 21일 세인트 프랜시스 메디컬 센터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82살이었죠. 죽는 순간까지도 존은 자기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알마, 헬렌, 패트리샤, 존 주니어, 프레더릭은 마음껏 살 기회를 빼앗겼어요. 이제 아이들은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누워 있어요. 존의 두 번째 아내 돌로레스 밀러는 존의 진짜 정체를 알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가 살인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은 그녀한테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I do not believe it. I love my husband very deeply. I do not believe this is the same man. 존 리스트가 가족과 같이 살던 뉴저지의 대저택은 살인사건 몇 달 후에 불타버렸어요. 당국은 화재 원인을 끝내 못 찾았고 몇 년 뒤에 그 땅에 새 집이 지어졌어요. 그 살인사건의 기억은 아직도 웨스트필드 주민들한테 남아있어요. 2008년 인터뷰에서 뉴저지 부모들이 기자한테 말했는데 아이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같은 거리에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존이 극단적으로 엄격하고 종교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걸까요? 만약 그 조각상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존이 영원히 도망쳤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전하게 지내고 시청해줘서 고마워요.